안녕하세요. 레이를 활용한 GPU 유틸 100% MLOps의 발표를 맡은 플레이스 AI팀의 조상현, 정의정입니다. 저는 주로 레이 데이터와 레이 LLM에 대해 발표할 조상현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자면 먼저 레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레이 데이터, 레이 서브, 레이 LLM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이 코어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들을 먼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스크일 텐데요. 파이스 펑션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상태가 없는 가장 원자적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데코레이터로 감싸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실행되지가 않고 이제 레이지하게 먼저 플랜을 짜고 있다가 레이 get이나 여러 이제 액션이 실행이 되면은 그때서야 한 번에 실행을 하면서 빠르게 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액터는 파이썬 클래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서는 상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함수를 통해서 이 상태에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오고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역시 데코레이터를 감싸서 정의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액션을 통해서 레이지하게 커뮤테이션 됐던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쫙 실행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실행 사이들에는 오브젝트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까 레이 get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레이 get은 결국 그 오브젝트를 실제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레이 풋은 이 오브젝트를 이제 레이 원격 환경에다가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고 주로 노드의 메모리 크기의 30% 정도 할당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 클러스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레이는 크게 헤드노드 하나와 여러 워커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노드에서는 유저가 제출한 잡인 드라이버 프로세스를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이제 스케줄러인 레일렛을 통해서 태스크를 이제 워커에 할당을 시키고요. 이때 워커는 자원 상황에 맞게 워커 노드에 이제 배정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데이터 혹은 결과는 오브젝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인아웃을 하게 됩니다. 같은 노드 내에서라면은 오브젝트 스토어를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제로 카피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다른 노드라고 한다면은 카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레이 클러스터의 간단한 오버뷰 화면인데요. 각각의 워커 노드들 자원 상태랑 GPU 유틸, 메모리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레이 데이터를 저희가 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있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IO 및 맵 필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스트리밍하게 처리를 하고 중간 결과물을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에 저장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래에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먼저 레이 데이터 리드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로우라는 걸 통해서 태스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액터라는 걸 통해서 액터라는 걸 역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래에서 보면 맵이랑 맵 배치스를 통해서 하나씩 아토믹하게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여러 배치를 묶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결과물을 라이트 파켓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파크와 비슷하게 각각의 태스크나 각각의 맵 배치는 처음부터 바로 실행하지 않고 마지막에 라이트 파케이 같은 액션이 실행이 될 때 한 번에 실행이 되면서 빠르게 배치 처리가 됩니다. 레이 데이터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 GPU 서버에 따로따로 이제 전후 처리가 포함된 서버를 띄워놓고 ATP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저장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GPU의 아이들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이제 태스크들을 좀 더 구획화를 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획화된 작업들을 이제 태스크나 액터로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레이 데이터 형태로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바꾼 다음에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좀 더 장점은 특정 태스크에 로드가 많이 걸린다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병렬성을 더 주게 되면 여기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자원을 더 쏟을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제 많은 자원이 놀고 있었던 거라면은 거긴 자원을 좀 더 줄여서 훨씬 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있어서는 이전보다 확실히 많은 로드를 이제 줌으로써 확실히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큐에 대해서도 이제 원하는 크기만큼의 데이터들이 잘 이제 흐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드 파케이를 하고 그 다음 맵을 하고 맵 배치를 통해서 실제 이제 인퍼런스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로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다 보면 이 레이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이데이터 액터의 무한 행 문제였는데요. 계속 그냥 레이데이터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클러스터에서는 이 GPU 유틸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해결을 해서 100%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좀 해결했는지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한행 문제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데이터로 배치를 처리하던 중에 일부 태스크, 정말 여러 태스크 중에서 일부 태스크, 일부 잡에 대해서만 노드 어사이먼트 펜딩이라는 에러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행이 걸린다는 문제였어요. 근데 일단 노드 어사이먼트 펜딩은 노드에 해당 자원이 없어서, 필요한 자원이 없어서 그냥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무한으로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먼저 해당 작업들, 일단은 펜딩이 걸리는 작업들이 주로 이제 리드 쪽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정 노드에 비어있는 노드에 대해서 설정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드의 자원이 충분한데도 잡이 어사인되지 않았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러로 나왔던 거는 environment location not found 에러에서 이제 콘다가 없다는 에러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노드를 살펴봐도 콘다는 잘 깔려져 있었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의존성도 모두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도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안 되다 보니까 이 재현하기도 굉장히 힘든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골치가 많이 아팠던 에러인데요. 이거에 이제 행이 걸리는 작업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주로 프리패치 파일 메타데이터라든가 좀 더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니까 레이 데이터에서 만든 태스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사용자가 정의한 태스크가 아니라 레이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태스크를 쫙 수행을 해야 되면서 이제 파일 크기나 개수들을 이제 파악하는 이제 단계인데 거기서 행이 걸렸던 겁니다. 근데 행이 걸렸던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여기서 밝혀지게 되는 게 이 리드 단계에서 이제 스프레드, 이제 모든 노드에 분산이 돼서 실행을 되게 되는데, 즉 유저가 나는 이 V100 노드에서만 실행해줘, A100 노드에서만 실행해줘 라는 거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클러스터 전역적으로 실행이 된다. 즉 어떤 클러스터 중에서 어떤 노드가 콘다 환경이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막혀서 전체가 멈춰버리는 상태였던 겁니다. 즉, 그래서 콘다 환경이 모든 노드에 설치되지 않아 있어서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 같이 좀 껐다 죽었다 하는 환경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노드가 죽었을 때 다시 콘다가 설치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격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클러스터 전역적으로 실행되는 이제 태스크에 있어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결국은 워커 노드건 헤드 노드건 이미지 내부에다가 저희만의 프리셋 콘다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레이 이닛을 할 때 아예 그거를 물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았던 점은 처음에 레이 이닛을 할 때 콘다의 생성을 이제 먼저 하기 때문에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 시간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서 아예 배포 시간이 이제 5분 정도가 더 단축될 수 있었던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도 역시 핵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용 클러스터에서 GPU들이 급격히 낮아졌던 문제인데요. 스팟 인스턴스에서 이제 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전용 클러스터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GPU 딜이 약 3분의 1 토막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낮아진 게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100%를 찍었다 다시 0%를 찍고 평균적으로 결국 이 GPU 딜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좀 문제가 보였는데요. 여기서의 저희 판단은 GPU로 들어오는 로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GPU는 100%를 찍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로드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GPU 유지가 전체적으로 낮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설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앞선 태스크를 봤었을 때 뭐 리드파케이나 프리프로세스 같은 CPU나 아이오 바운드 작업에서 로드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했다. 즉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던가 좀 패러렐리즘이 좀 부족했다던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 단계, 즉 마지막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에서의 어떤 IO 문제다라고도 추측을 했습니다. 먼저 가설 1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자면은 프로세스나 이런 이제 리드 파케이 쪽에서의 패러렐리즘 부족이 원인으로 먼저 꼽았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스파운 인스턴스나 이런 데서는 CPU 자원이 좀 충분히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서는 저희가 전용 클러스터에서는 CPU가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CPU들을 이제 이 태스크에서 잡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보니 먼저 레이 데이터의 블록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레이가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벌크 사이즈인데요. 이게 여러 로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레이 데이터 셋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각각의 특정 로우의 몇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1000번까지를 이제 하나의 블록, 이 1001번부터 2000번까지 또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파일로 테이블로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소 1MB부터 최대 128MB까지의 이제 블록 사이즈를 이제 민맥스로 직접 유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에서 불러온 이제 데이터를 물리적 사이즈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잘 나눠서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블록 단위로 나누게 되는 즉 스플릿이 이미 범위 내 크기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괜한 CPU 워커만 차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리드 파케이하고 스플릿 블록 이제 E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이게 블록을 두 개로 쪼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써 이제 워커가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 프로세스 이미지가 역시 또 워커를 하나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게 CPU 두 개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파일이 내가 블록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게 잘 합쳐져서 오른쪽 그림처럼 리드 파케이하고 웹 프리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하나의 워커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서 CPU 하나로도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같은 코드, 같은 데이터임에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CPU를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제 CPU 작업에서의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워커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 딥하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건 이제 레이데이터에서 하는 오퍼레이터 퓨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여러 이제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 합쳐서 한 번에 워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내부 함수에서 보시다시피 태스크들은 잘 이제 합쳐질 수 있는데 태스크 액터, 그러면 올투올 오퍼레이터 이런 경우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태스크 단위로 좀 잘 쪼개서 정의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플릿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이제 퓨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퓨전이 발생해서 확실하게 CPU 워커를 줄이고 좀 더 최적화된 실행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찾았던 방법은 결국 오버라이드 논 블럭스라는 인자였습니다. 이 오버라이드 논 블럭스는 굉장히 위험한 인자인데요. 공식 문서에서도 웬만하면 뭐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블록 개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해서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을 하지 말고 이 블록 개수, 이 파일 개수가 결국 블록 개수야 라고 지정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나는 스플릿을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퓨전이 일어나서 CPU의 사용량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셨을 때도 리드파케이랑 프리프로세스가 이제 한 번에 실행이 돼서 CPU 워커가 이제 반을 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GPU 유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설 2 때문일 텐데요. 가설 2는 프리프로세스 태스크와 인퍼런스 액터 사이에 결국 IO 문제다라고 이제 좁혀지게 되는 거죠. 가서 1에서 결국 로드를 아무리 많이 주고 CPU 워커를 정말 최적화를 해서 많은 로드를 줌에도 오히려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이건 결국 IO 단의 문제구나 그 사이 문제라는 걸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의 매트릭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스피드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한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리니까 확실하게 해결이 너무 잘 돼서 GPU 유틸이 95% 이상으로 달성이 됐었고 안정적으로 100%까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3S 이제 하둡을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레이데이터 IO에서는 하둡 그 파일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결국 파이애로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트러블 슈팅 1에서의 문제와 같이 결국 이 리드 파키, 리드하는 부분은 노드 전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드 전역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전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이 노드 ENB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전역적인 함수 실행을 이제 보장을 하고 해당 이제 클래스 패스나 자바 홈 같은 것들을 이제 환경 보수를 넘겨서
파이 에러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파일을 읽고 저장하고 모든 레이 데이터 처리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 데이터 트러블 슈팅은 핵 문제는 콘 당형 세팅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GPU 유틸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스토어 메모리의 증설도 했고 오퍼레이터 퓨전을 통해서도 훨씬 더 로드를 잘 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데이터의 해결까지 잘 봐왔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레이데이터를 쓰면서 모든 API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자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다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상화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 좀 쉽게 옆에 왼쪽의 그림처럼 파이프라인 스텝으로서 추상화를 시키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걸 이제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좀 추상화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스텝을 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다시 실행을 한다던가 이런 등의 작업들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도 파이프라인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레이데이터를 좀 더 사용하는데 사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된 플레이스 AI의 정의정입니다. 지금까지 상현님께서 레이 코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레이 데이터를 활용해 GPU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레이 서브를 활용해 자원 효율성과 개발 효율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한 노하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의 유즈 케이스를 설명하기 이전에 저희가 다루는 두 가지 주요 처리 방식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MLOps의 서빙 컴포넌트는 온라인 서빙과 오프라인 서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비스 품질인 QoS를 기준으로 지연 시간보다 처리량과 처리 효율이 더 중요한 서비스를 오프라인 서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GPU 효율 최대화를 고민하는 오프라인 서빙만을 다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오프라인 서빙 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처리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잡 형태의 배치 파이프라인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의 인베딩 스냅샷을 추출할 때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검색 서비스라고 하면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이미지를 레이 데이터의 맵 배치스로 읽어서 인베딩을 추출합니다. 이 경우 만약 모델이 재학습되거나 업데이트 된다면 전체 파이프라인을 매번 다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GPU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 장에서 사용님께서 설명 주신 그 레이 데이터 처리에서 그 노하우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소개할 서브의 형태, 쉽게 말해서 RESTful API로 요청하는 형태인데요. 팀 내 사례로는 비동기 API 요청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카프카에 요청이 들어오면 비동기 처리 서버가 배치 단위로 메시지를 읽어서 뒷단에 있는 백엔드의 RESTful API로 출원 요청을 전송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레이턴시 민감도가 낮은 대신 처리량이 중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브 형태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모델을 여러 사용처에서 API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신 오픈소스 LLM 모델이나 하이퍼클로바 모델들을 서빙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혹은 LLM에서 저지 형태로 검증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LM을 티처 모델로 활용해서 학습이나 테스트 용도의 대량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사용량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로 할 때 온디맨드로 리플리카를 즉시 기동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때 제로 스케일링해서 GPU 아이들 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핵심 목표입니다. 앞서 두 가지 유스 케이스인 잡 형태의 배치와 API 형태의 서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배치 대 서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규모 배치 유스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서빙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기존의 배치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GPU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레이 서브입니다. 레이 서브는 레이 위에서 동작하는 분산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로서 모델 컴포지션이나 비즈니스 로직 통합에 뛰어나고 또 하나의 파이썬 코드로 통합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와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이 서브를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리카 액터입니다. 리플리카 액터는 실제로 모델 추론을 수행하는 스테이트풀한 인스턴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레이 코어의 개념에서 액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 리플리카 액터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개념체가 바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개념은 모델 추론 코드와 전후 처리 코드가 합쳐진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인그레스 개념이 합쳐진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도 있습니다. 이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는 내부에 패스트 API나 스탈렛 앱이 띄워져 있고 외부에 엔드포인트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을 받으면 이 내부에 있는 리플리카로 요청을 라우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플로이먼트와 리플리카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방식은 디플로이먼트 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 핸들이라는 것은 디플로이먼트의 RPC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배포된 디플로이먼트를 코드상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이거는 HTTP 레이어를 통신하는 게 아니라 레이의 내부 메시지로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노드에서 볼만한 부분은 바로 서브 컨트롤러인데요. 이 서브 컨트롤러는 헬스 체크와 오토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주요 개념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물론이고 헤드는 물론이고 서브 컨트롤러는 스케일 투 제로 기능을 오토 스케일링은 물론이고 스케일 투 제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트래픽 변화에 따라 리플리카를 자동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GPU 아이들 타임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개념이 리퀘스트 큐인데요. 이 리퀘스트 큐는 들어오는 개별 요청을 짧은 시간 단위로 묶어서 배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GPU 활용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 서브의 컴포넌트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설정한 서빙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로 검증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배치 파이프라인에서 호출 방식에 따라 자원 효율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레이 서브로 확장하면서 레이 데이터는 총 3가지의 호출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인 레이 액터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서브 구조에서 디플로이먼트 핸들을 통해 리플리카를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의 RESTful API인 HTTP 통신을 통해서 요청이 프록시 액터와 인그레스를 거치는 일반적인 서빙 방식입니다. 실험에서는 이 3가지 방식이 동일한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GPU 리소스 활용률, 처리 속도,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했습니다. 또한 서브 구조를 사용할 경우에 순수 액터 대비해서 얼마나 성능 저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했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동일한 배치 작업을 3가지 방식으로 실행했을 때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서브의 디플로이먼트 핸들을 보면 레이 액터와 거의 동일한 처리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활용률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HTTP API는 ELB부터 프록시 액터, 인그레스, 리플리카까지 여러 계층을 거치면서 오버헤드가 누적되었고 또 스루풋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PU 활용률도 10%에서 15%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식에서는 프록시 액터의 타임아웃이 60초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요청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디플로이먼트 핸들과 레이 액터가 동일한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서빙을 배포해야 되는 개발자는 서빙 코드를 그대로 배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 효율도 높이고 리소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과를 다시 보면 저희가 A100 장비 위에서 1024차원 임베딩을 추출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초당 960개의 배치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배치 처리에서 액터와 디플로이먼트 핸들의 구조가 뛰어나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TCP 기반의 RPC 내부 통신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레이에서는 100KB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브젝트 스토어에 저장하는 제로 카피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이때 액터나 핸들 간에 오브젝트 아이디만 주고받고 실제 데이터 리드는 쉐어드 메모리인 오브젝트 스토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로 카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오버헤드 없이 고속 추론이 가능했던 핵심 구조입니다. 이런 점이 HTTP 방식 대비해서 액터 구조가 대규모 처리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이유인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요청 패턴에 따라 배치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자원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청 유형을 다시 짚어보면 데모 페이지나 디파이에서 발생하는
느리고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단건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 간격이 길기 때문에 큐에 일정 시간 요청을 쌓은 다음에 배치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동기 레이어에서 요청하는 주기로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오는 요청 타입입니다. 예상 요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준으로 배치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대량 요청입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큰 배치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배치 크기를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더 키우게 되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세 개의 패턴에 따라서 좀 다이나믹 배칭으로 어떻게 묶을지 최적의 설정 값을 찾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100 장비 한 대 위에서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구조의 LLM 3B짜리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단건을 처리할 때 토큰 레이턴시가 약 40ms 정도였고 쉽게 표현하자면 1.5 QPS 정도의 처리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은 평균 2KB 수준의 제이슨 리퀘스트 페이로드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이제 실험 요소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정했는데요. 일단 맥스 배치 사이즈를 4, 8, 32, 128로 늘려가면서 이 요청 패턴에 따라서 어떤 맥스 배치 사이즈가 적절한지 고려를 했고, 또 배치 웨이트 타임아웃 세컨드라고 이제 배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들을 얼마나 기다린 다음에 배치로 묶어서 전달할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조건도 이제 100ms, 300ms, 500ms으로 조합해서 총 18가지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단건 처리보다 일정 수준의 배치를 구성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QP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요청 유형별로 보자면 먼저 요청이 느린 단건 요청의 경우 배치 사이즈를 작게, 타임아웃을 길게 설정해서 요청이 큐에 쌓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건 4개를 연속으로 처리할 때 그 토탈 레이턴시보다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배칭 처리할 때의 레이턴시가 훨씬 줄어서 빠르고 집약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간격 또는 벌스트 요청 같은 경우에 배치 사이즈를 크게 두고 타임아웃을 짧게 설정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요청의 배치를 미리 쌓아놓고 배치를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벌스트 요청 같은 경우에는 맥스 배치 사이즈를 크게 늘려도 레이턴시가 늘어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실제로 요청이 들어와서 형성된 배치 크기가 우리가 설정한 맥스 배치 사이즈보다 작게 형성될 경우에 타임아웃 값이 배치 트리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청 간격이 긴 환경에서는 타임아웃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유리하고 요청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타임아웃을 짧게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성능에 유리했습니다. 만약 요청량이 예상되는 환경이라면 맥스 배치 사이즈를 예상 요청량의 절반 수준으로 맞춰서 아니면 50%에서 80% 사이로 맞춰서 타임아웃이나 맥스 배치 사이즈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르게 만족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실험적으로 가장 성능이 잘 나왔던 조합을 가져온 거여서 약간은 체리픽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청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요청량에 따라서 배치 크기와 타임아웃을 설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기에 유의미한 수치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VLLM 기반의 컨티뉴어스 배칭이 이제 레이서브 LLM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LLM 사용 시에는 다이나믹 배칭 설정 없이 효율적인 서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이 서브를 활용한 자원 효율화 실험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개발 효율, 즉 배치와 서빙 추론 코드의 통합,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코드를 보면 가장 위에는 모델 추론을 정의한 코드가 있고 중간에는 레이 데이터의 배치 처리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레이 서브의 API 배포 예시가 있습니다. 모델 추론 시에는 모델 인퍼런스 클래스를 생성해서 인퍼런스 하면 배치 단위의 모델 추론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파이프라인에서는 모델 인퍼런스 클래스를 레이 데이터의 맵 배치스 안에 콜러블 형태로 넘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서브에서는 같은 모델 인퍼런스 클래스를 베이스 디플로이먼트라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바인딩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추론 클래스를 이 두 가지 환경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구조가 더 명확한데요. 위쪽에 있는 레이 데이터 영역에서는 모델 인퍼런스가 직접 사용되고 아래에 있는 서브 영역에서는 베이스 디플로이먼트가
모델 인퍼런스를 내부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베이스 디플로이먼트는 모델 추론과 관련된 로직을 모두 모델 인퍼런스에 위임하고 배포 설정만 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개발자는 디플로이먼트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배포 설정이나 아니면 서빙 정책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구조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모델 추론 코드는 단 한 번만 작성을 하게 되면 되고, 또 서브와 액터 어디에서든 이 모델 추론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델 추론 코드를 공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한 구조로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이고, 이 통합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까다로움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모델의 추론 클래스는 모델 인퍼런스를 상속받아서 모델이 배치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인퍼런스 메서드를 공통적으로 구현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면 모델 인퍼런스의 대략적인 스니펫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맨 위에 레이지 임포트라는 데코레이터를 정의했고, 클래스 초기화 시점에 이 레이지 임포트를 호출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레이 서브의 서브 컨트롤러와 디플로이먼트 간의 의존성 충돌이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브 컨트롤러는 디플로이먼트를 오토 스케일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 컨트롤러는 이 디플로이먼트 객체가 아닌 그 클래스 정의 자체를 직렬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토 스케일링 시에 이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정의를 할 때 서브 컨트롤러에서 참조할 수 없는 패키지가 만약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직렬화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서버 전체에 전역적으로 설치하자라고 하면 이 충돌하는 위험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 이유가 모델별로 허깅 페이스 같은 패키지 버전이 다를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충돌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지 임포트를 사용해서 서브 컨트롤러에서는 패키지를 직접 직렬하지 않고 실제 추론 클래스가 실행되는 시점, 그 리플리카가 떠지면서 객체화되는 시점에만 이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서브 환경에서도 패키지 충돌 없이 필요한 것만 쓰고 필요할 때만 로딩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모델 인퍼런스를 서브에 배포할 수 있도록 감싼 베이스 디플로이먼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이닛 시점에 모델 인퍼런스 컨피그를 전달받고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클래스가 동적으로 바인딩 되면서 모델 인퍼런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유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파이썬 패키지 의존성 문제 때문인데요. 서브 컨트롤러와 디플로이먼트, 심지어는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와 실행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파이썬 패키지 환경 분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모델 인퍼런스 클래스에 레이지 임포트하는 부분을 추가했는데, 여기서는 디플로이먼트가 생성되는 시점, 즉 리플리카가 뜨는 시점에 모델 인퍼런스를 생성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레이 서브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단위로 서로 다른 런타임 환경을 컨피그로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피그를 통해서 GPU 타입이나 배치 설정, 패키지 버전 차이들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베이스 디플로이먼트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치와 서빙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면서 세 번째로 고려한 점은 바로 입력 포맷의 통일입니다. 레이 액터, 즉 레이 데이터의 맵 배치스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넘파이 어레이 포맷으로 변환합니다. 정확히는 딕셔너리에 키는 스트링, 밸류는 넘파이 어레이인 포맷으로 변환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로 카피 최적화 때문입니다. 앞서서 대용량 데이터는 자동으로 오브젝트 스토어에 올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액터에서 이 쉐어드 메모리에 접근해서 읽어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제로 카피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넘파이 배열입니다. 하지만 서브에서는 어떨까요? 서브에서는 HTTP로 요청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탈렛의 리퀘스트, 그리고 스탈렛의 리스폰스 타입으로 요청을 받고 응답합니다. 여기서 동적 배칭의 경우에도 이 리퀘스트를 다발로 받고 리스폰스를 다발로 응답합니다. 따라서 배치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전 처리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리스트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내부에서 이 딕셔너리 형태의 넘파이 어레이 포맷으로 변환하는 전 처리 로직을 베이스 디플로이먼트에 통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에서 큰 장점은 대용량 배치가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합성하기 위해서 API로 형태로 계속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로 카피 메모리 IO를 통해서 통신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든 액터든 입출력 포맷을 통일시키면서 재사용성도 높이고 또한 성능도 고려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치와 서빙을 연동해서 GPU 활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동적 배치 튜닝으로 요청 패턴에 맞춰서 처리량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델 업데이트 시에 전체 파이프라인에 즉시 반영한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즉 레이 서브 하나로 배치 처리와 실시간 서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발표를 맡은 조상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레이 LLM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레이 LLM은 레이 2.43.0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LLM 특화 서빙 기능입니다. VLLM을 기본 엔진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추후 SG랭이나 여러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VLLM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베타라서 좀 이름 변경도 좀 작고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버그가 좀 많아 사용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능이 없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저희 사내나 팀 내부의 모델 레지스트리에 접근하거나 좀 다운로드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GPU나 다양한 하드웨어 가습기 지원도 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해결 방법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서브 매니저라는 건데요. LLM을 좀 더 쉽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서브 매니저를 먼저 이제 저희 이제 환경에 맞게 좀 세팅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LLM 콘피그라는 걸 통해서 어떤 모델을 어디서 다운받아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배포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레이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를 할 건지 같이 넣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각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 클러스터별 GPU UT가 메모리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리티컬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배포가 실패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텐서 패러럴 사이즈에 따라서 찾지 못한다던가 되게 이상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나 가오디 등 다양한 요구에 맞게 개별 빌드를 따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제이슨 사용 시에 OOM으로 엔진이 다운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LLM 같은 경우에 먼저 해결 방법을 보자면은 레이 클러스터별로 GPU 타입과 메모리가 달라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예로 A100 같은 경우에는 40GB랑 80GB로 또 달라서 같은 설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즉 A100 몇 장으로서 이거를 배포해줘 이라는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클러스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GPU 설정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GPU 컴피그 옵티마이저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 사이즈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 메모리를 양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레이 노드에 있는 GPU들을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가장 최적의 GPU를 찾아서 해당 GPU 컴피그를 이제 자동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GPU 타입 그리고 텐서 패러럴 사이즈를 같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각각의 이제 같은 모델 사이즈 및 이제 노드에 있는 GPU 타입에 맞게 여기는 뭐 V100, 저기는 A100 이제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텐서 패러럴 사이즈인데요. 텐서 패러럴 사이즈의 문제는 VLLM의 이제 레이 디스트리뷰트 엑스큐터가 GPU를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GPU에 접근을 해야 하는 되게 또 독특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이제 1인 경우에는 GPU를 잡지 않은 CPU 번들을 하나 플레이스먼트 그룹 번들에다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TP가 1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GPU 하나만 있는 그 번들로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설정 때문에 매번 배포할 때마다 이런 거 다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플레이스먼트 번들즈를 아예 프로퍼티로서 이제 관리를 해서 컨피그해서 자동적으로 최적화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퍼클로바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빌드인데요. 각각의 버전이 다 달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최신 버전을 계속 이제 팔로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버전이 막 3개, 4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최악의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다른 빌드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모델 코드나 이런 것도 또 달라졌기 때문에 다 관리하는 게 너무나 문제가 컸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의 선택은 하나의 빌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코드들은 패치로서 관리를 하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이로서 패치를 한 번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 힐 빌드를 했고요. 그리고 HPU, 즉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VLM 0.7.2부터는
이제 하바나 포크에만 이 가우디 관련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VLM 이제 메인 레포에도 관련된 코드가 다 들어가서 이제 HPUD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도 모두 VLM 메인 레포에서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VLM 포크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제 물론 이제 최적화된 거나 이제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된 모델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어서 사용해라라는 공식 문서의 안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실제 뭐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좀 극히 미미한 차이였기 때문에 뭐 한 2에서 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트루프 기준으로는 물론 어크롤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메일 레포 빌드 하나에다가 하이퍼클로바만 이제 패치를 해서 피빌드를 하는 형태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이드 제이슨인데요. 이제 핵심 원인은 엑스그래머가 지원하지 않는 엑스그래머 언서포티드 제이슨 피처라는 것에 필터에 걸리게 되면은 아웃라인즈를 사용하는 걸로 폴백이 걸리게 됩니다. 이 폴백 때문에 이제 아웃라인즈에 OM이 나는 문제였던 건데요. 특히 V1 엔진은 아예 엑스그래머밖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커서 아예 요청이 거절되기까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엑스그래머에서도 그동안 좀 기능 추가도 많이 해놨고,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이슨 관련 픽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동안 그것들이 이제 VLM 쪽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펄백 관련된 것들을 달라라는 좀 PR을 올려서 잘 머지가 됐고요. 관련된 이제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0.8.5부터는 해결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GPU 클러스터에 레이 클러스터별로 GPU 타입과 메모리가 잦았던 문제는 GPU 컴피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텐서 패널 사이즈에 따라서 CUDA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역시 TP별로 플레이스먼트 그룹 번들을 좀 조절하는 컴피그 역시 옵티마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헤프클로바나 이제 가우디에 따라서 이제 뭐 빌드가 파편화된 현상에 대해서는 아예 빌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제이슨 활용 시 OM으로 인한 문제는 아웃라인 폴백을 제거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